안녕하세요. 저는 70에 가까워지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저와 제 가족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돼 누구보다 자세히 그 피해에 대한 고통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요즘 사회 문제로 자주 언급도 되고 미디어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여지는 일들이라 어쩌면 조금은 여러분들의 경계심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제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네요. 그럼 저와 제 아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까지 우리는 세 식구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외동아들이었던 아들은 우리 부부의 기대에 잘 따라와줬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 흔한 사고 한 번 저지른 적 없는 순종적인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아들이 군 복무를 마친 후 갑자기 대학을 그만두겠다는 말과 함께 장사를 시작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또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 부부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죠. 사실 제멋대로라고 표현했지만 다 큰 성인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었어요. 다만 아들이 이제까지 저희 품에서 워낙 순종적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도 너무 큰 변화라고 느껴졌을 뿐이었죠. 저는 그러한 아들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만 엄한 성격의 남편은 자신의 기대와 점점 어긋나고 있는 아들을 못마땅해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아들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됐죠. 또 아버지가 자신을 못마땅해 하고 있음을 눈치챈 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기대에 더 엇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멀어지기만 하는 남편과 아들 사이를 제가 좁혀보려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 점점 더 두 사람 사이는 악화만 됐고 결국 부자간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을 정도로 나빠지게 됐죠. 그리고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부자간의 사이를 점점 남남 같은 사이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도중 아들과의 관계로 매일 표정이 안 좋던 남편의 안색이 유독 나빠졌다는 걸 확인하게 됐고 제 권유로 남편은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됐죠.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암을 고치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바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 역시 아버지의 암 판정 소식에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깊고 오래된 갈등에 대해 아버지께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어왔죠. 남편 역시 새로운 마음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자 아들의 잘못을 용서해줬어요. 이후 아들은 과거의 순종적인 아들로 돌아와 아버지 암을 낫게 하는데 모든 걸 바쳤습니다.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더 웃음을 전달하려고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를 자청했고 인터넷과 의학 서적을 뒤져가며 항암에 좋다는 음식들과 치료법을 알려주기도 했죠. 또 병원 치료비가 부담될까 일을 해서 번 돈을 아버지 치료비에 보태라며 모두 저에게 주기도 했어요. 조금 모순적인 이야기지만 남편의 암을 낫게 하기 위해 우리 가족이 똘똘 뭉쳤던 그때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 남편의 암을 낫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암을 극복하고 살겠다는 의지도 대단했고요. 점점 좋아지는 안색과 힘이 난다는 말에 곧 암을 완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남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고 결국엔 암병동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어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야 했죠. 그리고 결국 저와 아들을 두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부터 남편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한들 남편 잃은 슬픔에 대처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힘들어했었죠. 그런데 저보다 더 힘들어하던 사람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기준에는 아버지가 걸린 암이 생긴 이유가 자신과 빚은 갈등 때문이라고 생각해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제가 슬픈 건 그래도 견딜 수가 있었지만 내 자식이 스스로를 탓하며 슬픔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위로를 해주고자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로 데려가게 됐죠. 저 개인적으론 남편이 힘든 투병 생활을 할 때와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위안을 받았던 곳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싶어 데려갔는데 다행히 성경 말씀이 아들에게도 위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죠. 이후 아들은 제가 먼저 가자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교회를 나갔고 나중엔 직장으로 인해 저와 떨어져서 지내면서도 그곳에 있는 교회를 꾸준히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에게서 자주 오던 연락이 딱 하고 끊겼어요. 연락이 끊기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을 잃고 많이 쓸쓸해하는 엄마를 생각해 하루에도 여러 번 안부 전화를 주던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줄어들었죠.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제가 먼저 전화를 넣어 괜찮은 거냐고, 무슨 일 없는 거냐고 확인을 해봤지만 그때마다 아들은 문제가 없다는 짧은 대답만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 아들의 태도가 더 걱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아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게 됐죠.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상황에 마주하게 됐습니다. 찾아간 아들 집에서 생전 처음 보는 여자를 보게 된 거죠. 어머나, 누구세요? 아가씨 누구길래 우리 아들 집에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기준 씨와 만나고 있는 김지아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과 사귄다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 집엔 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들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여자를 보며 집안을 훑어봤는데 아무래도 아들과 여자친구가 동거를 하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그제야 아들의 연락이 뜸해진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와 동거하는데 푹 빠져 제게 연락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겨우 그 정도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다는 게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사랑에 빠지면 한창 뜨거워질 청춘이니까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생각지도 못한 동거 사실에 놀라서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아들 여자친구라는 아이와 어색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더라고요. 엄마? 엄마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내려오시면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여긴 제 집이기도 하고 제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하는 곳인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내려오셔서 집안까지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우선 나가세요. 지아가 불편해 보이는 모습 안 보이세요? 얼른 나가시라고요. 연락도 없이 집을 찾아왔으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벌써부터 자기 여자친구 기분을 챙기며 저를 막대하는 모습이 그다지 썩 기분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걱정돼 내려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고 아들 집을 나가 곧장 제 집으로 올라갔죠. 동거하는 여자친구 일에 관해서 아들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설명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관련해서는 더 묻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날 이후에도 아들은 좀처럼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과 똑같이 저에게 연락하는 횟수는 줄어들었고 제가 여자친구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면 먼저 전화를 끊기도 했죠. 도대체 아들이 왜 저러나 싶었어요. 동거를 하는 것 가지고 혼을 내는 것도 아닌데 여자친구 소개도 안 해주는 이유가 뭔가 싶었죠. 그러다 아들 관련된 황당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입을 통해 듣게 됐습니다. 아들 친구, 엄마들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제 아들에게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고
벌써부터 그 여자친구와 부부처럼 지낸다는 소식이었어요. 아이, 그건 그렇고 기준 엄마. 이제 슬슬 나한테도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애들 때문에 알게 된 사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친하게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여태 말을 안 해줘.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을 안 해? 아유 참. 결국 내 입으로 먼저 꺼내야 되겠어? 왜 기준이 곧 결혼할 것 같다며? 우리 애한테 들어보니까 그 식만 안 올렸지 이미 부부처럼 지낸다고 하던데. 언제 말하려고 했어? 우리 언제 모이면 되는 거야? 인국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기준이가 결혼을 한다고?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랑? 인국 엄마, 그거 잘못된 정보야. 내가 남 부끄러워서 그동안 기준이 여자친구에 대해서 말을 못한 건 맞는데 결혼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괜한 오해하지 마. 아닌데. 우리 인국이가 그 기준이 입에서 들었다고 했거든. 서로 곧 결혼할 거라고. 그리고 인국이가 보여준 SNS 보니까 정말 신혼부부처럼 지내는 것 같던데. 내가 아무리 두 사람 사이를 잘 모른다고 해도 우리도 사진 딱 보면 알잖아. 이게 사귀는 사이인지 아니면 부부 사이인지. 그러면 인국이가 아직 자기한테 결혼 이야기 꺼내기 전인가 보다. 그치? 내가 괜한 말을 먼저 옮겨서 괜히 분란 일으킨 거 아닌 거 몰라. 기준 엄마, 내가 한 말 못 들은 걸로 해. 기준이가 곧 말하면 그때 처음 들은 것처럼 행동하고. 그 통화를 시작으로 아들 친구 엄마들과 전화를 할 때마다 저희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꼭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고 있는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의 행적들을 듣게 됐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들 일을 듣게 돼서 말이죠. 더욱이 결혼이라는 중대한 일을 나만 모르고 있다고 하니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려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하루 걸러 들려오는 아들의 결혼 소식과 여자친구 이야기에 더는 참지 못하고 아들을 부르게 됐죠. 그런데 어찌된 일이냐 묻는 제 물음에 아들은 막무가내로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기준아, 엄마가 오늘 널 부른 건 최근에 계속해서 너와 네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듣게 돼서야. 너 주변 사람들에게 여자친구와 결혼할 거라고 말하고 다니니? 그리고 벌써 부부처럼 다니고? 네, 결혼할 거니까요. 안 그래도 곧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뭐?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기준아, 엄만 네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름 빼고 아무것도 몰라. 이 결혼이라는 게 너희만 좋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가족이 될 사이인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내가 알아야지. 최소한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야 내가 고민을 하든가 하지. 그건 제가 지아하고 결혼하고 차차 알아가시면 되잖아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아가 저에게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아 좋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기준아, 너 도대체 왜 이래? 왜 막무가내로 결혼 허락해달라는 말만 해? 엄마가 하는 이야긴 들리지도 않아? 지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좋은 아이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교회에서 만나게 됐고요. 이거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한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랑 결혼하고 지아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가도 되잖아요. 너 정말 왜 이렇게 네 멋대로 행동해? 내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너 지아 걔 만나고 난 이후로 이상해진 것 같아. 그 아이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눠질 정도라고. 너 지금 너무 그 아이에게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그 애와 헤어지라고 강요하거나 그 아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엄만, 네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연애했으면 싶어. 아니요. 엄마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아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식으로 저희 관계를 인정받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확신 있으면 내 허락은 뭐하러 받으려고 하니? 네 마음대로 혼인신고하고 지금 그 애와 살던 그대로 살면 되잖아.
아무것도 없이 결혼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결혼 자금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다고. 결혼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주세요. 전 그거면 돼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결혼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아들의 모습이 말이죠. 남편과 오랜 시간 갈등을 빚을 때도 아들은 경제적인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들의 성격이었으니까요. 이제까지 제가 아들을 키워오며 돈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어도 아끼면서 사는 아들이었고 웬만해선 가족이라고 해도 금전적으로 빚지는 걸 싫어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너무 이상해 보였죠. 그러다 보니 아들의 이상한 모습 뒤에는 그 여자아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과 답답한 대화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아이와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 입에서도 어떠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모든 걸 제 아들의 뜻으로 몰아갔죠. 내가 이렇게 지아 씨를 부른 건 두 사람이 결혼을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기준이는 지아 씨와 결혼을 한 후에 우리 두 사람이 차차 서로를 알아가면 된다고 하지만 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내가 지아 씨에 대해서 아는 건 이름하고 우리 아들과 동거하고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아 씨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라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지아 씨 부모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 아들이 좋아 죽겠다고 하는데 괜히 트집 잡아서 결혼 반대할 생각 없어요. 난 그냥 지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난 다음에 결혼을 진행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처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는 기준 씨 행동에 제 뜻은 없어요. 저도 너무 성급한 건 아닌가 싶어서 기준 씨 말려봤는데 그래도 기준 씨가 무조건 결혼식을 먼저 올리자고 해서 저 잡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기준 씨를 어머님께서 설득시키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해드리지 못해서. 속을 알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분명 내 아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 같은데 내 아들을 방패막이 삼아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어쩔 수 없는 척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모르겠다는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사실대로 말해라 할 수는 없으니 결국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한 채 자리를 일어서게 됐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따로 불러냈다는 걸 알게 된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다짜고짜 화를 낸 거죠. 엄마, 진짜 뭐 하자는 거예요? 왜 착한 우리 지아를 불러내서 사람을 괴롭혀요? 네? 무슨 말 하는 거니? 누가 누굴 괴롭혀? 엄마 네 여자친구 괴롭힌 적 없다. 그냥 네가 결혼에 대해 너무 성급한 것 같으니 좀 말려주고 서로 천천히 알아가자고 말한 것뿐이야. 이게 시작이겠죠. 그리고 이제부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아무 때나 지아 불러내서 괴롭힐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지아랑 결혼하는 게 못마땅해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할 말씀이 있으면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면 되죠. 왜 우리 지아를 괴롭히세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변한 이유가 그 여자친구 때문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죠. 그때부터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아들 곁에서 그 여자애를 떼어놓기 위해 갖은 방법과 노력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아들은 저에게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피해 여자친구와 외국으로 떠나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죠. 설마 싶었습니다. 부모를 피해서 외국으로 떠난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 지인들을 찾아가 백방으로 수소문해봤지만 정말 기준이가 외국으로 떠났다는 확인만 하게 됐죠.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행동이 해외로 도망가게 할 만큼의 행동이었나 싶었죠.
며느리 될 사람을 검증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인 건가 싶어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 우선은 아들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우선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두 사람의 사이를 인정해 주려고 했죠. 하지만 기준이와 여자친구가 해외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뜻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아들이 쓰던 메일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제 뜻을 전하게 됐죠. 그럼에도 끝내 아들은 연락이 없었어요. 결국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며 저 역시 아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돌아올 거라는 걸 포기하게 됐죠. 그래도 언젠간 한 번쯤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날 찾아와 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면서 말이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간 후였죠. 그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에 대한 마음이 변했습니다. 어쩔 땐 혼자 된 엄마를 두고 한국을 떠난 아들이 괘씸하고 밉다가 또 어쩔 땐 아들을 한국에서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저인 것 같아 미안해했죠. 그리고 아들에 대한 제 감정이 어떻든 간에 항상 보고 싶었어요. 언젠간 저에게 화가 풀린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도 혹시 이렇게 영영 못 보게 되면 어떡하나 싶어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어디에다가 하소연도 하지 못하며 홀로 속을 태우던 그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이 2억 마일리 떨어진 해외에서 사망했다는 전화였죠. 처음엔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전화 걸어온 사람에게 화를 냈고 전화도 집어 던지듯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으로 인해 제 불안감은 최고조에 다다랐고 어떤 식으로든 아들의 근황을 알아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아들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소식을 묻게 됐죠. 하지만 제 연락을 받은 아들의 지인들 모두 저와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어요. 5년 전을 끝으로 그 어느 누구도 아들과 연락을 한 사람이 없었죠. 그러한 이유로 불안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을 때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이번에도 수학이 넘어 제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그것도 2번이나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하다 보니 그 믿기지 않은 말이 사실이구나 싶었어요. 그제야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오열하게 됐죠.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디 젊은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혹시 착오가 있진 않을까 기대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계자들을 통해서 확인하며 내 아들이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됐죠.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선 제가 직접 아들이 죽은 브라질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제 2눈으로 제 아들임을 확인한 뒤에 시신을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했죠. 그때부터 무슨 정신으로 그곳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없는 채로 도착해 관계자들이 이끄는 곳으로 가보니 싸늘하게 식은 아들의 시신이 있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내 눈앞에 아들의 시신이 있는데도 인정할 수가 없었죠. 정말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만 아무리 현실을 부정하고 피하려고 해도 내 눈앞에 부정을 할래야 할 수 없는 내 아들의 시신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결국 내 아들임을 인정하고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묻게 됐죠. 관계자들은 아들의 죽음이 아사로 추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앙상한 시신을 보고 발견이 늦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굶어 죽은 것 같다고 했죠.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외국이라고 하나 요즘 세상에 그것도 다 큰 성인이 아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자분에게 다른 사인이 의심되진 않는지 여러 차례 물어봤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아들이 발견된 숙소에서 외부의 침입이 보이지 않았고 아들의 시신에서도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말이죠. 그러다 번뜩하고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아들과 같이 떠난 여자아이가 말이죠. 다급히 관계자분에게 그 여자는 어디에 있냐고 묻게 됐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저희 아들과 같이 있던 여자친구는요? 그 여자아이는 우리 아들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왜 그 여자아이는 보이질 않죠?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친구분이요? 윤기훈 씨 여자친구분이 있었나요? 제 아들 해외로 떠날 때 그 여자와 같이 떠난다고 했어요. 제가 그 여자와 결혼하는 걸 반대해서 제가 있는 한국에선 있을 수 없다곤 이곳으로 그 여자와 같이 떠나온 거라고요. 분명히 같이 살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아무도 모를 수가 있어요? 진정하세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윤기준 씨께서 사망하시기 직전까지 혼자서 생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준 씨가 빌린 숙소의 주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시던 한인교회 교민분들께서도 여자분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여자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파악했는데 혹시 그 여성분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그분께서 아직 현지에 계신다고 하면 저희가 수소문에 아드님 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아들과 같이 생활했을 그 여자아이에 대한 존재를 그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라도 그 여자아이를 찾아 확인한다면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의문점들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국은 원점이었어요.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들과 그 여자 사이는 이미 한참 전에 끝이 난 걸로 보였거든요. 관계자분들이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 여잔 아들이 죽기 한참 전에 한국으로 들어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자 측에서도 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전해왔고요. 결국 의문투성이인 아들의 죽음은 먼 타지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의 어이없는 아사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난 마당에 더 이상 제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우선 아들의 시신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게 됐죠. 그리고 아들의 장례를 치르려고 했습니다만 제 손으로 아들의 장례를 도저히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생각하고 또 해도 아사를 했다는 아들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해봤지만 내 아들의 죽음에 분명 무엇인가가 더 있을 것만 같았죠. 결국 아들의 장례를 미루기로 하고 아들의 시신을 차가운 냉동고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밝혀지지 않을 아들 죽음의 의문점들을 저 스스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아들의 시신을 차디찬 냉장고에 넣어둔 이후 어떻게든 의문투성이인 아들의 죽음을 알아내보려고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또 누굴 찾아가 확인해야 할지 막막했었죠. 처음엔 당연히 아들과 같이 해외로 떠났다 한참 전 혼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던 여자아이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시 그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죠. 그런데 막막하기만 하던 그때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것도 제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것처럼 공원에 앉아 있었던 저에게 말을 걸어왔죠. 남자는 자신 또한 제 아들이 머물렀던 브라질에서 있었다고 했어요. 아들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안면이 있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사실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말씀 들어보면 저희 기준이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기준 씨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대화를 한 적도 없었고요. 다니던 교회에서 오다 가다 마주치며 안면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드님이 왜 죽었는지 압니다.
지금 찾고 계시는 진실에 대해서 제가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기준이가 왜 죽게 된 건지 아신다고요? 그럼 저희 아들 죽음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아사에서 죽은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렇다고 확신해요. 제가 기준 씨가 잘못되시기 전에 듣게 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 듣고 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기준 씨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 기준 씨 죽음에는 그 교회나 교회 사람들이 관련돼 있을 거예요. 네? 교회가 제 아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아드님께서 교회 때문에 브라질로 간 건 알고 계신가요? 네? 아니요. 사실 기준이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기 전까진 외국 어디에서 지내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기준이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결혼을 제가 반대하는 바람에 갑자기 그 여자친구와 한국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준이가 단순히 제가 못 쫓아오는 곳으로 떠나려고 외국을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기준 씨가 만나던 그 여자분 혹시 교회에서 만났다고 하지 않던가요? 분명 교회 관련된 곳에서 만났을 텐데. 네, 맞아요. 그걸 어떻게... 그럼 혹시 그 여자애가 우리 기준이를 포섭하려고 접근한 건가요? 그 여자애가 제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교회와 연관된 게 맞죠?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경우가 좀 다르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중 몇 분들은 그런 식으로 포섭당했다고 했으니까요. 물론 자신들은 포섭당한 걸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준 씨는 어느 정도 그 교회 교리에 세뇌가 된 상태에서 브라질로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강제로 노역을 했을 거고요. 브라질 교회에 도착한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강제 노역을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칭하는 교회 목사 말에 따라서 일종의 사역을 하는 거죠. 제가 브라질에 도착했을 땐 이미 기준 씨는 꽤 오랜 시간 그곳에서 머문 듯 보였어요. 제가 브라질에 도착한 게 작년이니까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저도 그때까지는 기준 씨를 인상 깊게 보진 않았어요. 제가 아드님을 기억하게 됐던 건 우연히 그 교회 집사들과 부서장 간의 대화를 엿듣게 되면서부터 시작됐죠. 몇 년째 계속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믿음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신도가 있다면서 다른 신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전에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 신도가 바로 기준 씨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한다는 말이 노역의 강도는 높이고 음식과 잠을 줄이는 걸 시작으로 신도들 앞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명목하에 퇴마의식인 척 폭행을 해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때까지 그 교회를 알아가면서 단 한 번도 폭력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강제 노역도 말이 노역이지 사실상 저희가 발벗고 나서서 했으니까요. 그런데 본때를 보여주겠다면서 먹는 밥하고 자는 잠을 줄이고 퇴마의식보단 일방적인 폭행 가까운 행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의심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확신이 없어서 그냥 그곳에서 시키는 대로 지내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기준 씨가 교회와 강제 노역을 하는 농장에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신자들 사이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신도의 퇴마의식이라면서 동영상이 떠돌았는데 그 동영상의 주인공이 기준 씨였어요. 그제야 기준 씨가 안 보이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교회 사람들로 인해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저도 그곳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신도들끼리 감시가 워낙 심하고 개인 행동이 제약되는 곳이라 탈출이 쉽진 않았는데 농장 물건을 거래하러 갈 때를 잠깐 틈이 나서 저는 무사히 그곳을 탈출할 수 있었어요. 이후에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겨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교회 사람들이 저희 가족들을 찾아와서 저는 몸을 숨겨야 했고요. 그렇게 몇 달을 숨어서 지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게 됐어요. 브라질에서 한국인이 죽었다는 기사를. 그때 기준 씨가 머릿속을 스쳤는데 솔직히 설마 싶었습니다. 아무리 악랄하다고 해도 사람까지 죽일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교회 커뮤니티에 들어가 확인을 해봤는데 기사에 나온 사람이 기준 씨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거기엔 기준 씨 추모 관련된 내용만 있었지만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기준 씨 분명 그 교회 사람들이 한 행동 때문에 사망까지 이른 게 맞을 겁니다. 분명해요. 제가 도망 나왔을 때 기준 씨는 노역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았고 이례적으로 혼자서 방을 사용하고 있었으니. 아들이 한인교회를 다녔다는 건 관계자들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하물며 교회도 보통의 교회라고 알고 있었지 사입이라는 것과 그곳에서 아들이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교회와 관련된 숙소에서 먹고 자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곳도 시내에 있는 평범한 숙소였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이 교회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생전 처음 본 그 남자의 말을 쉽사리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더욱이 남자의 말을 증명할 증거나 증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게 가장 신뢰가 가지 않던 부분이었죠. 그렇다고 남자의 말에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의문투성이인 아들의 죽음의 유일한 제보였으니까요.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 건지 몰라 고민을 하는 저에게 남자는 자신이 주장한 말을 조금이라도 더 믿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무엇인가 적어서 건네줬습니다. 종이를 받아서 확인해보니 3곳의 주소지가 적혀져 있었어요. 이게 뭐죠? 이곳들에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기준 씨와 제가 다닌 사이비 교회 주소지입니다. 제가 확인하기로 한국엔 총 3군데가 있어요. 아마 그곳들을 지켜보시면 제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되실 겁니다. 확인해보시고 그때 연락 주세요. 그때 제가 도울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으로 돕겠습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이비 교회당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총 3곳이었는데 한 곳은 제법 거리가 있는 곳이었고 다른 한 곳은 아들이 혼자서 자취를 하던 곳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아마 남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들을 포섭한 여자가 그 교회당 건물을 다녔을 거라고 생각됐죠. 또 한 곳은 제가 살고 있는 곳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고요. 뭐든 확인을 해봐야 했습니다. 사실이건 아니건 제 발로 뛰어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종이를 받은 즉시 저희 집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소로 달려가게 됐어요. 주소지로 도착한 저는 새 신도로 위장해 내부로 들어갈 생각도 해봤지만 우선은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그들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바로 제 아들과 결혼하겠다던 여자, 제 아들과 함께 해외로 갔던 여자 김지아를 그곳에서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곧장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잡고 난 후가 문제였습니다. 기준이 죽음에 그 여자가 관련됐다는 걸 증명할 증거들이 없었으니까요. 아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도 중요했습니다만 우선은 어떻게 하다 제 아들이 죽게 된 것인지 그 원인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했죠. 그래서 끌어오는 감정을 겨우 진정시키며 김지아 그 여자의 뒤를 밟게 됐어요. 제게 아들의 죽음에 대해 알려준 남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지아 그 여자가 분명 아들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이유도 알고 있을 거란 생각에 뒤를 밟게 된 거죠. 그렇게 뒤를 쫓다 보니 김지아 그 여자가 아들의 죽음과 분명 연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거 제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른 남자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하게 됐으니까요. 저와 기준이 사이를 갈라놨던 것처럼 이번에도 김지아 그 여잔 만나고 있는 남자와 그 가족 간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도록 지켜볼 수도 없었고 내 아들 죽음에 대한 사실도 당장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 여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여자를 한순간에 제압했죠. 저에게 제압당해 손과 발이 묶이게 된 여잔 그때까지 제가 누군지 몰라봤어요. 뭐야? 당신 누구야? 당신 지금 하는 짓이 범죄라는 거 몰라? 지금이라도 풀고 이 집 나간다면 내가 신고하지 않을게. 그러니 당장 나 풀어줘. 5년이라는 세월이 길다곤 하지만 내 얼굴을 새카맣게 잊을 만큼 길진 않을 텐데? 너 내가 누군지 정말 못 알아보겠어? 아니면 알면서도 개수작 부리느라 모른 척하는 거야? 아줌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아줌마 본 적 없어. 알지 못한다고. 나를 다른 사람이랑 착각해서 일어나 본데 나 누군가에게 이런 일 당할 만큼 원한 산 적 없어. 그러니까 얼른 풀어달라고. 원한을 산 적이 없어? 지금도 죄를 저지르고 있는 년이? 그래, 네가 어디까지 모른 척하나 보자. 윤기준 이러면 내가 누군지 기억나겠어? 윤기준? 윤기준... 설마 그 윤기준? 이제야 기억이 나는가 보네. 그래, 나 윤기준 엄마 되는 사람이다. 너 우리 아들 죽었다는 거 알고 있지? 지금도 그 교회 다니는 걸 보면 절대 모를 수가 없잖아. 네가 우리 아들 그 교회에 다니게 했으니 너 어디까지 알고 있어? 우리 아들 죽음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냐고? 이 아줌마가 왜 이래? 아줌마 미쳤어요? 기준 씨가 죽은 걸 왜 나한테 묻고 그래요? 나 그 사람 죽기 한참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굶어 죽은 걸 왜 우리 교회와 연관지어요? 너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우리 아들이 아사에서 죽었다는 건 어떻게 알고 있어? 그거야. 거기 교민 커뮤니티가 워낙 작으니까 소문이 빨라서. 어쨌든 난 기준 씨 죽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풀어달라고요. 제 아들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는 그 여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포섭한 사람도 여자였고 그곳에 가자고 한 사람도 여자였을 테니 말이죠. 좋게 말해선 절대 사실대로 말을 할 것 같지 않아서 결국 저는 협박과 폭력을 사용하게 됐어요.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선 그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었죠. 처음 여잔 제 폭력과 협박을 견디며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만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자 점점 사이비와 관련된 헛소리를 짓거리더니 결국엔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했죠. 그만! 제발 그만! 알겠어요. 사실대로 말할 테니까 제발 그만 좀 해요. 다 맞아요. 내가 기준씨 포섭해서 우리 교회로 데려간 것도 맞고 브라질 교회로 가자고 한 것도 나 맞아요. 나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죽게 된 것과는 저 아무런 상관없어요. 오히려 제가 같이 생활할 땐 제가 그 사람 감싸주기까지 했다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떠나고 나서 그렇게 된 것만 봐도 저는 기준씨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김지아는 처음 아들에게 접근했을 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털어놨어요. 아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포섭할 대상을 찾고 있던 김지아는 아버지의 죽음을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있던 아들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포섭 대상으로 점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일을 자책하던 아들의 마음속을 파고들어 교묘히 현혹했다고 털어놨죠. 아들은 김지아에게 정말 좋은 먹잇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 가족과 떨어진 환경까지 말이에요. 아들이 혼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김지아는 연인이 된 이후 제 아들 집으로 들어와 동거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자신이 다니던 사이비 교회의 교리를 아들 머릿속에 주입했다고 합니다. 점점 세뇌를 시켜갔던 거죠. 제가 아들이 걱정돼 찾아왔을 땐 이미 어느 정도 여자에게 세뇌가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남편과 갈등을 가졌던 때도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제게 서슴없이 했었던 거였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결혼 요구를 했었던 것도 전부 사이비 교회에서 시킨 행동이라고 했어요. 우선 결혼에 필요한 돈을 교회로 헌납하기 위함으로 결혼을 요구한다고 했고
그 다음으론 세뇌가 된 사람의 가족들까지 차례대로 포섭하기 위해 결혼을 한다고 말했죠. 그런 경우가 많진 않지만 이런 방법을 이용해 온 가족을 포섭하기도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경우 제가 끝까지 결혼 반대를 하자 돈과 저를 포섭하는 걸 포기하기로 했고, 그때까지 아들이 벌어놓은 돈을 챙겨 본 교회가 있는 브라질로 넘어간 거죠. 가져간 돈은 헌금이랍시고 사이비 교회에 바치게 만들고 아들은 노역을 하게 됐고요. 거기까지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였어요. 남자가 저에게 해준 말과 크게 다른 건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는 거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이었죠. 아들은 그곳에서 종종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강제 노역에 관한 문제였다고 했어요. 아들의 입장에선 과중한 노역이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문제를 일으켰는데 해당 사이비 단체에서는 아들의 행동이 믿음이 부족해 생기는 약한 마음이라고 몰아갔다고 하네요. 그럴 때마다 사이비 교회 내부에서는 다른 신도들이 동요되지 않게 회개와 퇴마의식을 명목으로 여러 명의 신도가 아들 한 명을 구타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김지아 그 여자가 같이 지낼 땐 아들이 흥분하는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심각해지게 된 건 김지아가 다른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고 난 뒤라고 했죠.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점점 빈번해지자 사이비 단체 내부에서도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아들을 내보낼 수도 없었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골치였다고 했죠. 그래서 점점 더 강한 강도로 아들을 폭행했다고 하네요. 노역의 강도를 높이며 음식과 잠을 줄이기까지 했고요. 그러다 결국 그 일이 벌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버티려는 아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물과 음식을 일절 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는 아들이 죽게 되자 교회 숙소 밖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선 아사로 죽은 것처럼 위장한 거였어요. 아들의 죽음에 모든 것을 털어놓은 김지아는 자신에게 아들이 폭행당하고 강제노역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아들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제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김지아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따라 김지아의 노트북과 휴대폰에서 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증거들을 찾게 됐죠. 아들 폭행에 관련된 사람들의 대화, 퇴마의식의 교육재료인 것처럼 찍어둔 폭행 동영상, 또 배를 골아 기운이 없는 아들에게 조롱하는 영상들까지 김지아와 남자가 말한 내용의 모든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증거들을 보며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눈이 터지도록 눈물이 나왔죠. 그 증거들을 읽고 보는 것조차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만 내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 사망까지 이르게 됐는지 알아야 했어요. 그래야 내 아들을 죽인 그놈들에게 하나하나 죄를 물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피눈물을 흘려가며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증거들을 모두 다 확인한 저는 저에게 처음 아들의 죽음에 대해 제보를 해준 남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곤 아들의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해당 사이버 단체 신고를 하는데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죠. 남자는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 대답을 듣고 난 뒤 저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증거를 정리했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자수하는 동시에 아들의 죽음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들과 남자의 증언으로 인해 수사는 시작할 수 있었지만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장례를 치르지 않은 아들의 시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아들 장례를 치렀다면 해당 증거와 증언이 있다고 한들 사건 성립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의문투성이인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덕분에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아주 어렵게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아들의 사망 사건은 그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사건이 벌어진 곳이 외국이다 보니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죠. 또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사이비 단체 태도 역시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남아있는 증거들과 해부한 아들의 몸에서 나오는 폭행의 흔적들로 인해 수사는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었고, 오랜 수사 끝에 결국 아들을 폭행하고 강제 노역을 지시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관련돼 있었던 탓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가지게 됐고, 처벌 역시 아들의 죽음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했죠. 가장 강한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이 상해, 학대치사교사죄, 사기죄로 인해 징역 10년을 살게 됐을 뿐이었어요. 또 해당 사건의 가장 핵심인 사이비 단체의 목사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됐죠. 법으로 그 죄를 물을 수 없다는데 제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 아들을 죽인 그들에게 복수심을 거두진 않았습니다. 내 아들의 죽음은 손도 써보지 못한 채 막지 못했지만 제2의, 제3의 피해자는 만들지 말자는 생각으로 해당 사이비 단체를 쫓아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매일 제 몸의 앞과 뒤를 플래카드를 두르고 그 사이비 단체를 쫓아다니며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듣게 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조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숨을 잃게 됐던 제 아들과 같은 일까지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사이비 놈들에게 나 자신과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가진 마음의 틈을 이용하기도 하고 믿음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현혹하려고 하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사이비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라며 저와 제 아들에 대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